자, 우리 인하부중 2학년 친구들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시험 대비를 위해서 교과서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랑 교과서를 살펴볼 텐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수업처럼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교과서로는 한 번 더 복습이라든지 한 번 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61페이지부터 우리가 시험 범위가 들어가거든요. 61페이지 수당이 중국을 통일하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중국사부터 좀 볼 텐데, 중국사 우리 시작을 뭘로 봤냐면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수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좀 오랜 시간 동안 봤었습니다. 자, 먼저 수나라를 다시 보면요, 수나라는 중국을 다시 통일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수나라 할 때 우리가 두 명의 황제를 봤었는데, 수문제라는 황제와 수양제라는 황제를 봤었어요. 그래서 수문제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를 하고 제일 중요한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부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구품중정제라 그래서 지방에서 관리를 추천하면서 그 추천하는 애가 중앙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친한 사람을 추천하고, 또는 나랑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들, 또는 나랑 같은 고향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불공정한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면서 좀 더 공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문제에 이어서 양제 같은 경우는 대운하라는 것을 연결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지방과 강북에 있는 지방을 연결해서 이 대운하를 통해서 물자를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이 대운하 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운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농민들, 이런 사람들의 노동력을 자주 동원을 하면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와의 전쟁을 펼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고구려와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요 사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대운하의 모습이라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강남지방, 창장강 쪽에 있는 이쪽 지방에 이 강남지방과 황하강에 있는 강북지방을 연결해주는 이런 대운하를 수나라 때 만들었고, 수나라 이후에 여러 중국 나라들은 이 대운하를 이용해서 물자를 이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 자체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대운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을 동원을 하고, 이 농민들을 동원하는 과정 속에서 농민들의 불만,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수나라를 멸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당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나라 기억하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좀 오랫동안 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수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당은 장안이라는 지역을 삼아서 당 수도로 삼았습니다. 장안? 우리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장안의 중요성을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쭉 배웠으니까 장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당나라의 수도, 굉장히 국제적이고 무역도 활발했고, 또 유럽으로 따지면 콘스탄티노플이나 또 이슬람의 바그다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장안, 그 장안의 역할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장안은 당의 수도였다라는 걸 1차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를 쭉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당태종이었습니다. 당태종 첫 번째, 당태종 같은 경우는 율령 체제를 완성했다. 그리고 돌거를 정벌했고, 그 다음에 교역로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 더군다나 신라와 연합을 해서 신라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자, 이거는 고종 황제의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를 할 때, 선생님 여기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당나라 할 때 당 고조가 있었고, 당 태종이 있었고,
당, 고종이 있었다 이렇게 봤었고요. 주요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당나라의 그런 사실들은 당 태종 때 많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율령체제를 완성했다라든지 돌궐을 정벌했다라든지 이 돌궐을 정벌하면서 서역과 연결할 수 있는 동서 교역로를 확보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 태종 때 일이고요. 당 고종 때는 이제 신라와 나당 동맹을 맺게 되면서 이 나당 동맹 이후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당나라의 통치제도 중에는 삼성육부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 교과서에 있는 사진 봤었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에 삼성이 있었고 이 상서성 밑에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라는 육부가 있었다. 라고 해서 삼성육부로 운영되는 당나라 통치제도. 자, 이러한 통치제도는 주변의 여러 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이 전체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나라였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당나라의 세 가지 제도였습니다. 하나는 균전제, 그다음에 조용조, 부병제. 자, 이제 이건 너무 지겹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균전제 같은 경우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일정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조용조는 세 개의 세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 용, 조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을 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병제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받은 농민들은 모두 다 군사적 의무를 지는, 그래서 농민들을 병사로 복무시키는 것이 바로 부병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 이제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당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탈라스 전투라는 전투를 겪고 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탈라스 전투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에게 와 전투를 펼쳤던 사실이었던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습니다. 아바스 왕조. 그리고 이 당나라 때 안사의 난이라는 걸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고, 안사의 난은 당나라를 멸망하게 된 계기는 아니었고 당나라가 위기로 넘어가게 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나라가 멸망하게 된 사건은 황소의 난이었죠. 그래서 요런 사실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당나라가 황소의 난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이런 당나라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당나라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어서 이제 당의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문화. 자, 선생님이 지금 체크해주는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당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귀족적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귀족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그쵸? 되게 뭔가 고상하고 막 시를 읊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막 글도 쓰고 막 문화를 좀 즐기고 이런 모습들 떠오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백이나 두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를 쓰면서 당나라의 어떤 귀족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뭐 이 밖에도 당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유학이었던 훈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부가 되면서 훈고학의 오경정의 이런 책들도 당나라의 문화의 한 흐름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두 가지로 써보라 그러면, 하나는 귀족적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 자, 귀족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백이라든지 두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시라든지 문학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국제적인 건 어떻게 알 수 있었어? 우리 아까 봤죠. 장안, 이런 도시, 이런 당나라의 수도에서 여러 문물들이 교류가 되고 국제적인 시장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나라 문물을 교류하였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은 이게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하였고, 여기 나온다 이제, 그쵸? 수도 장안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다양한 문화가 교류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의 국제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당삼채라는 건데요. 당삼채는 서역과 교류로 당에서는 화려한 색과 무늬를 지닌 당삼채가 이 서역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유명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도교도 발전했다. 그렇지. 국제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유교만 발전한 게 아니라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도 여기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장이라든지 이런 승려를 통해서 서역의 인도를 순례하고 불교 경전 같은 거를 갖고 들어왔고요. 도교 같은 것도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당나라의 문화의 키워드 두 가지, 귀족적이었구나, 국제적이었구나,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시고, 귀족적인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백과 두보의 시도 있고 훈고학 같은 그런 유학의 형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거에는 그쵸, 당나라가 장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류를 했고, 또 기타적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종교, 불교라든지 도교도 발전했다,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당나라의 문화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 자, 선생님이 여기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했을 때는 동아시아에 소속된 나라들이 각각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이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 동아시아만의 문화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공통적인 특징을 네 가지를 살펴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쵸. 첫 번째는 그쵸, 한자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다. 두 번째는 율령이라는 법을 통해서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유교를 받아들였고 불교도 수용을 했다. 그래서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특징을 전파시킨 나라가 당나라였다. 그래서 당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이라든지 신라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런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나라로 스며들 때 그 나라의 특징만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갔다라. 그래서 예시를 한자, 우리가 당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한자가 신라로 들어왔을 때는 그쵸, 이두라는 형태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당이 제국으로 발전을 하고 주변국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제도와 문화는 크게 발달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한반도, 일본, 베트남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자, 여기서 밑줄 치고 별표를 치면 되겠다. 요 네 가지 문화권의 특징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나라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묶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형성을 우리가 해서 배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적혀져 있는 이 요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자 있고 율령 있고 유교 있고 불교 이렇게 있었고, 각각의 교과서 내용 중에는 한자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고, 율령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유교는 어떻게 수용이 되었으면 불교는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자, 그럼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사를 수나라와 당나라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슬람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그냥 이슬람이라는 것에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쵸. 우리가 처음에 이슬람을 배웠을 때, 맞아요. 뭐, 메카, 메디나, 뭐, 이런 말도 배웠었고요. 그쵸. 그리고 이슬람의 여러 왕조들, 그래서, 우마이야도 배웠었고, 아바스도 배웠었고, 그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슬람교와 이슬람 제국이 성립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성립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립되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지도 하나를 봤었죠. 먼저 이 지도 자체가 이쪽에 있는 유럽 형태의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과 그 다음에 이쪽에 서아시아 쪽의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각각 둘이 갈등을 펼치고 있을 때 이들의 사이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 제국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잔틴 제국과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후반 서아시아 일대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대립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오가던 동서무역로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일로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이제 아래를 통해서 가게 된 거죠.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 아래를 통해서 가던 길목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었던 거고, 그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가면서 메카와 메디나가 교역용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가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면서 여기서 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었고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이런 부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귀족이었던 것이고, 이 귀족이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이 메카 메디나에서는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니, 이 못 사는 사람들이 기댈 곳은 종교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이슬람교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슬람교라는 걸 만들었고, 그는 이슬람교의 특징을 이렇게 정립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금지했다. 두 번째, 절대 신이었던 알라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 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등이라는 이런 사상 아래에 귀족들은 당연히 무함마드를 탄압했겠죠.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했죠. 피신을 하게 된 거고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기는 사건 우리는 헤지라라고 했습니다. 헤지라.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하면서 무함마드가 탄압받는 그 과정을 우리는 헤지라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자, 그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웠던 무함마드가 다시 메카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슬람교는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 제국의 여러 왕조들을 살펴봤죠. 바로 첫 번째로 살펴봤던 왕조가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정통 칼리프, 그 다음에 이어서 우마이야, 그 다음에 아바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자, 먼저 정통 칼리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는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 무함마드를 계승하면서 무함마드의 계승자로서 칼리프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칼리프. 그래서 우리가 칼리프가 중요성이 뭐였냐면, 이 칼리프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권력자였어요. 즉 정치와 플러스 종교를 모두 관장하는 그런 최고 권력자였고, 이 칼리프를 선출하면서 4명의 칼리프가 차례대로 이어가면서 이슬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정통 칼리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였어요. 이 정통 칼리프에서 이 칼리프를 두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였죠. 자,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칼리프 시대 때 뭘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이때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요. 자, 비잔티움 제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비잔티움 제국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비잔티움 제국이 조금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통 칼리프한테 영토를 뺏기거나 이러면서 약간의 위축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잔티움 제국부터 아프리카까지 빼앗아가면서 이 정통 칼리프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 칼리프 시대 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대신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죠. 네가 만약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내가 세금 줄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나 이슬람교로 바꾼 다음에 세금 적게 낼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었고요. 이슬람 세력이 점점 커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걸 교과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통 칼리프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내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칼리프의 자리를 둘러싸고 지배층끼리 이제 분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칼리프를 어떻게 누가 계승을 하느냐? 이걸 두고 싸우는데요. 자, 칼리프를 두고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이 정통성을 두고 일부 이제 사람들이 우마이야 왕조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자, 이걸 두고 이제 우리가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서 싸운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봤어요. 무함마드의 정통을 계승한 사람,
즉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의 정통을 계승한 사람을 시아파라고 했고, 야 무슨 소리야, 누구나 칼리프를 할 수 있는 거지, 무함마드 계통만 칼리프를 하는 게 어딨니, 이슬람교는 모두 다 신 앞에서 평등한 건데 왜 칼리프만 그렇게 계승을 하고 누구만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어딨냐 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수니파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끼리 대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수니파에서 일부가 이 우마이야 왕조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바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라는 수도.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다 같이 한번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쵸? 우마이야 왕조 다마스쿠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했었고, 더군다나 이제 우마이야 왕조는 그죠, 영토 확장 계속했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 살펴봤죠.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는 이 영토 확장을 정통 칼리프 시대 때 했던 영토 확장보다 더 나아가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정통 칼리프와는 달리 이슬람교, 그다음에 이 아랍인들과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 교도들은 차별을 하는 거지. 네 아랍인 아니야? 그럼 너 저리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랍인만 우대하는 무슨 정책? 차별 정책. 를 실시하면서 사람들이, 그쵸, 차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우마이야 왕조가 쇠퇴하게 되고요. 이후에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스 왕조 바로 이어서 보면요.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는 이 우마이야 왕조의 차별 정책을 철폐를 하면서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하게 되고요. 원래 이슬람이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 교도들에게 부과하던 세금 자체를 이제 면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마이야 왕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아바스 왕조가 점점 영토를 넓혀가면서 누구랑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쵸? 당시 동양에 있던 당나라와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되고, 그게 바로 탈라스 전투라는 전투였다. 이 탈라스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그쵸? 이슬람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동서 교역로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바스 왕조는 이제, 그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동서 교역로까지 장악하니까 얼마나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국가를 운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바스 왕조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여기서 무역도 하고 교역도 했겠죠. 그 중심지가 어디였다라는 거야? 그쵸,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의 특징, 국제적이다, 국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자, 하지만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마이야 왕조의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저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그쵸, 스페인 지역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 지역에서 후우마이야 왕조라는 걸 세운데요. 간단하게 지도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여기 보이죠?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바그다드,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바스 왕조가 있었는데, 원래 여기 있었던 우마이야 왕조 애들이 이쪽 지역이 지금 선생님이 여기 체크한 요 지역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후우마이야라는 왕조를 만들고요. 아바스 왕조가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가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 몽골 족에게 이제 침입을 당하면서 아바스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아바스 왕조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바스 왕조 강조했던 부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문화권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일단 1차적으로 영상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슬람 사회의 특징. 자, 우리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했을 때, 이슬람 문화라고 했을 때 몇 개를 살펴봤지? 이슬람. 자, 우리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슬람 문화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슬람의 사회를 봤었고, 그 다음에 경제를 봤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문화를 봤었습니다. 선생님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쵸? 자, 이슬람의 사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어? 그쵸? 이슬람교가 갖고 있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었던 게 평등이었잖아.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 그런 평등의 내용들이 담긴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슬람사의 특징의 첫 번째는 이슬람사회에 쿠란과 하디스라는 책이 만들어졌고, 쿠란은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정리했던 것이고, 하디스는 무함마드 자체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쿠란이든 하디스든 다 뭐랑 연결되는 거다? 이슬람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걸 수업 시간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사회의 원칙이 뭐였어?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였죠.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 이 평등을 키워드로 잡고 모든 사람들 신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고 이슬람교도들 속에서 다 공평하게 평등한 위치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걸 하지 않았던 국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우마야 왕조였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마야 왕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랍인을 우대해주면서 비아랍인, 아랍이 아닌 사람들, 영토를 확장하면서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겐 차별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마야 왕조가 멸망을 했던 것이고 이후에 등장한 아바스 왕조는 그 우마야 왕조의 차별 정책을 폐지하면서 다시 평등한 그런 이슬람 제국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살펴봤었습니다. 자, 한번 이슬람 세계 경제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키워드는 뭐였죠? 굉장히 국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무역을 우리가 실시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슬람 사회는 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 얻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 상업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는데 먼저 도로도 정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육로와 해로를 통한 활발한 무역을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바스 왕조 때 탈라스 전투에서 이기면서 동서교역로를 장악을 하게 됐죠. 이것을 계기로 정말 활발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다라는 거죠? 바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시장으로까지 불릴 수 있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은 금이나 은을 화폐로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금융도 발달할 수 있었다. 자, 왜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동양에서도 오고 이 물건이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동양에서 쓰는 화폐가 그쵸? 이제 서양으로 쓸 수가 없죠. 환전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발달하는 그 도시가 바그다드였고 바그다드가 금융산업까지 주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슬람 세계 경제는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의 문화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 자, 이슬람 문화는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먼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설화가 있었다. 그래서 문학 부분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 건축에서는 모스크 양식 얘기했었고요. 모스크. 그래서 모스크의 특징이 뭐였어? 돔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여기 그림 살펴봤었죠? 모스크가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모스크 내부에는 이 아라베스크와 아랍어 글씨까지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라베스크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상 숭배 안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슬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스크 내부에 다른 어떤 신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모스크 내부를 그냥 이런 무늬의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하학적인 무늬 뭐 이런 무늬를 표현하면서 이 모스크 내부를 장식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거 이 모스크 자체가 돔과 뾰족한 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아랍어 글씨로 적혀져 있는 그런 장식품들이 있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연과학까지 발달을 했는데요. 과학 발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먼저 수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천문학이 발달하고 그쵸? 또 과학이 발달하면 의학도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도 숫자의 0의 영향을 받아서 아라비아 숫자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화학이 발달하게 되고 화학과 천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의학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죠? 그쵸. 이슬람교는 일정의 사람들이 메카의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메카의 방향 속에 기도를 하고 메카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방향을 알았어야 됐고 이 별자리를 통해서 방향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천문학이 발달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유럽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말이 빨랐어요. 그리고 교과서도 후딱후딱 체크를 했어. 근데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천천히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하는 걸 따라왔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공부가 많이 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선생님이 말이 너무 빨랐어. 그리고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따라와야지 나는 이 영상으로 지금 공부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외국어 하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과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역사 어려워하는 거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슬람까지 일단 1차적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유럽 크리스트교 문화 형성과 확산 부분 교과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